그만큼 이제는 30, 40대가 투자로 많이 사놨고 그 30, 40대가 집값이 하락할 것 같으니까 취소도 많이 하고 이런 상황이다. 이게 이제 최근에 정책이 나온 이후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매물이 향후로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이재명 정부가 6월 초에 이제 출범을 했죠. 4, 50일 지난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6위실에서 바로 여쭤보겠죠. 그 전에 일단 그 사이에 단기간에 집값이 굉장히 급등했었단 말이죠. 뭐 전국은 아니지만. 일단 그 이유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일단 현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게 보시는 그래프가 2025년 초부터 최근까지의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지수인데요. 한국부동산에서 발표하는. 잘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두 차례의 급등 기간이 있었거든요. 있었네요. 네, 그렇죠.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때가 아마 토지 허가제가 플러스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월에 플러스 때 갑자기 급등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지정하면서 다시 안정세를 보이다가 다시 6월부터 이제는 급등하기 시작했죠. 이건 최근의 모습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이게 주간이거든요. 주간으로 거의 이게 0.8%니까 1%대 오른 거예요. 주간 1%면 한 달이면 4%. 그러면 1년이면 50%예요. 엄청난 거죠. 왜냐면 집이 몇 천만짜리가 아니니까. 그렇죠. 특히 강남은 가격대가 더 평균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추세적으로 갔으면 사실은 전에 없던 상승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이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대책이 나온 거죠. 근데 경기가 좋지 않은 거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한국 경제 성장의 전망치도 이제 반토막이 났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두 차례나 급등이 있었단 말이죠. 이때는 뭐 토제 풀고 묶고 뭐 알겠어요. 요때는 뭔데요, 도대체? 요때는 왜? 이게 해석이 되게 힘든데 왜냐면 이게 주가 차트는 해석이 가능하죠. 근데 부동산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사실은 굉장히 뭔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하는 건 사실 해석하기가 힘든데 어쨌든 저희가 그러면 가격이 오르는 건 두 가지 원인이지 않습니까? 수요 공급? 그렇죠.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거나 둘 중에서 하나인데 수요가 단기적으로 급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누가 샀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누가 샀나? 그래서 이 올라갈 때 최근에 2025년 들어서 지난해부터 쭉 연령대별 매수 현황을 보면 30, 40대가 한 60% 사요. 지금 뭐 강남권 할 거 없이 서울 아파트를 주로. 원래 30대 이렇게 많이 사나요? 이렇게 안 삽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비중이 60%로 크게 상승했어요. 그리고 1년 전에는 56%고.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계속 증가하는 모습인데 예를 들어서 뭐 4, 5년 전에는 한 40%대였어요. 근데 이제 크게 증가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보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30, 40대가 집을 사려면 주택을 매수하려면 대출을 많이 필요로 해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집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권에 등기부등본을 직접 조사한 건데 최근에 집을 어떻게 샀는지 한번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서초구의 레미안 원베일리 84제곱미터를 사는데 59억 원에 매매를 합니다. 근데 대출이 27억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잠실 리센치를 사는데 30억 원을 사는데 12억을 대출받고 그러니까 대출 비율이 평균적으로 50%에 이르러요. 자, 다시 한번 30, 40대가 집을 사면서 집값이 올랐는데 그 기반에는 뭐가 있었다? 엄청난 대출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대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했고 그 다음에 그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집값이 단기적으로 크게 올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 표본인데 되게 많은 거래들이 있을 텐데 이게 단건인 거죠? 그렇죠. 요 물건들 가져온 혹시, 왜냐하면 예를 들면 대출이라고 한다면 어떤 물건은 대출이 적은 물건도 있을 수 있고 할 건데 임의로 랜덤에 출연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대출이 많은 건지 아니면 요 아파트를 지정한 이유들이 있는지 혹시 그냥 여쭤볼게요. 이건 무작위로 착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제가 대출 많은 것만 어떻게 찍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 지금 평균적으로 주택 매입을 할 때 서울에서 아파트 매입을 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평균적으로 대출 비율이 4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본이
일반적인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말씀하신 게 30, 40대가 이제 60% 정도 서울에서 집을 사고 있는 정도로 증가세를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걸 원동력을 보면 대출이다.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어진 게 이제 정부의 지난달 27일 초고강도 대출 규제 이건데, 요거 정확한 내용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핵심만 정리 한번 해주시면서, 요게 지금 시장에 어떤 영향을 현재까지 미쳤고 앞으로는 미칠까요? 그러니까 일단 6.27 대책을 보면 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를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6억 원을 딱 잘랐어요. 그럼 아까 그 집을 사는 대출 보셨죠? 10억 원 대출 안 됩니다. 볼까요? 여기 들어가 보면 이런 대출 금액 불가능. 안 된다. 다 못 산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사고 싶어도 그냥 못 산다. 못 사요. 못 사.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특히 수도권에 잘 살 때 LTV가 빵입니다. 대출 그냥 안 해줘요. 그러면 되게 강력한 대출이죠. 엄청 강력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정책을 좀 의미 있게 보는 건, 정책이 자산 시장에 효과를 크게 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내려면 과거에 없고 새로운 정책이면 그만큼 영향이 커요. 근데 이 정책은 과거에 없던 정책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 기준으로 해서 6억 원 이상 대출은 안 되라고 한 적은 없어요. LTV를 40%라고 한 적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처럼 금액이 높을수록 대출이 많이 되죠. 이런 식으로 대출 규제가 그동안 이루어졌는데, 이건 그냥 아예 6억 원 이상은 금지라고 해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상치 못한 시점도 의미가 있는데, 6월 27일 날 발표를 하는데 6월 28일부터 적용입니다. 이때 그것 때문에 너무 시차가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선의 피해자들이 그렇죠. 있죠. 그런데 정책의 효과만 보면 이런 정책이 자산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쳐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오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27일 발표하는데 28일부터 합니다. 그리고 되게 웃긴 게, 가계대출이면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걸 규제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금요일 날 발표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28일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잖아요. 은행 안 열어. 근데 시행해. 네, 근데 은행이 여는 월요일부터 해도 돼요. 근데 그냥 토요일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었다. 뭐냐면, 과거에 없고 새로운 정책, 그리고 예상치 못한 시점에 시행되다 보니까 시장의 영향이 클 것으로 일단 예측이 됐는데, 그러면 아까 김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영향은 어떤가요?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일단 이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김 작가님? 강남 3구 아파트 거래 취소네요. 거래된 다음에 취소되는 건수예요.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어쨌든 직관적으로 보면 3월하고 6월에, 지금 6월은 신고 기간이 더 남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훨씬 더 증가할 겁니다. 제가 볼 때 한 160건, 70건 정도 가능해 보이는데, 매매를 거래해놓고 계약서를 써놓고 취소하는 물건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규제 때문에. 이건 놀랄만한 건데, 예를 들어서 강남에 아까처럼 20억 원짜리를 거래한 다음에 취소하면요, 계약금 2억 원이 날아가요. 근데 그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포기하는 이유는 집값이 떨어질 거라 생각하나 봐요. 그렇죠. 내가 2억 원을 포기하는 것보다, 야, 이러다가 집값 엄청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우려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왜 그거 걱정할까요? 집을 예를 들어서 내가 거주할 거면, 내가 이사 가기로 다 예정돼 있었으면, 투자 목적. 그러니까 김 작가님이 나 이사 가기 그날 예상하고 계약했어. 그러면 그게 취소가 됩니까? 쉽지 않죠. 이미 내 몸도 가기로 다 되어 있으니까. 투자로 사는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는 30, 40대가 투자로 많이 사놨고, 그 30, 40대가 집값이 하락할 것 같으니까 취소도 많이 하고 이런 상황이다. 이게 이제 최근에 정책이 나온 이후의 현상입니다. 또 하나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6월에 지금 신고 기간이 더 남았기 때문에 한 13,000, 14,000까지도 가능해 보이는데, 7월 17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이 1,000건이 좀 넘고 있어요. 물론 더 증가하겠지만 급감하고 있다, 거래량이. 이게 일단은 현재의 상황입니다. 야, 그럼 여기서 제가 여쭤볼 게 많은데 한 가지, 이게 새로운 정책, 이 정도 파워 있는 게 정책이 처음이라 했는데, 이런 정책을 내면 이제 집값이 어쨌든 앞으로 조정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주춤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전 정부에서는 왜 이런 것들을 그냥 내면 될 것 같은데 안 했을까요? 이게 그만큼의 또 부작용도 있는 건가요? 너무 규제가 세니까. 저도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과거에도 대출 규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이 조금 달랐어요. 뭐냐면, 누구나 예상하는 정책이 나와요. LTV, DTI 뭐 이런 정책들. 그래 시장에 지나친 혼란을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그냥 가던 길 가요. 네. 계속 올라. 그래서 영향을 못 줬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예상치 못한 정책이 나오니까 시장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하고 다른 점은 바로 그 지점이다.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다 고려하다 보면 실제로 큰 뭔가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못해왔고. 그 지점이 좀 차이가 있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을 낼 때 정책의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목적하는. 네. 근데 집값 안정이라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특단의 대책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평가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대표님과 촬영을 시작한 지가 벌써 2020년부터 했으니까 거기서 한 6년이니까 대표님이 부동산에서 특히 거래량을 중요시 한다는 걸 잘 안단 말이죠. 그럼 이제 보면 두 가지가 다 뭐 의미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집값이 이제 올해 상반기에 오를 때 거래량도 붙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건들 이 상승이든 하락할 때 거래량이 붙냐 안 붙냐에 따라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였는데 이게 만약에 정책 전에 만약에 정책이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거래가 붙었을 때는 이건 진짜 상승기로 본다고 추세를 봤어야 되는지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 기미 보이면서 거래량도 확 떨어지니까 이건 하락의 추세로 봐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 말씀하신 건 집값도 오르면서 거래량이 동반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뒀으면 집값은 계속 올랐어요. 아, 계속 올랐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책이 시장에 효과를 낼 수 없는 뭐 과거와 같은 그런 어정쩡한 정책이 나오면 네. 집값은 계속 올랐어요. 그런데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 나오니까 이제 시장이 달라지는 거죠. 거래량이 줄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정책의 효과가 이번에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냥 놔뒀으면 올랐어요. 계속. 만약 627 대책 이전에 만약에 대표님과 제가 촬영했으면 대표님이 앞으로 좀 안타깝지만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말씀하셨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6월 뭐 다른 뭐 방송이나 이런 데 나가서 지금 큰일 났다. 집값 오른다. 이런 얘기 해서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사실 드렸던 이유이기도 해요. 그럼 주담대 금지 이후에 현재 수도권 부동산 시장 사람들의 심리는 팔고 싶은 심리가 더 늘어나고 있겠네요. 그래서 아까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표를. 누가 파는지도 중요해요. 네, 아까처럼 30, 40대가 대출 받아서 사잖아요. 근데 누가 파느냐, 누가 팔았냐. 잘 보시면 50세 이상, 60세 이상의 비중이 높아요. 과거하고 좀 다른 모습이에요. 거의 60%.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이거예요. 30, 40대가 대출 받아서 사고 50대 이상이 집을 파는 거예요. 근데 이 50대 이상, 60세 이상의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집을, 아파트를 오랫동안 보유하는 분들이에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팔고 싶어요. 그러니까 파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집값의 향배가 결정되는 거죠. 뭐냐면 이 팔고 싶은 분들이 이제는 수요가 줄었을 때 얼마나 이 매물을 쉽게 말해서 파는 속도를 빨리 할 거냐. 반대로 아유 나 괜찮아. 많이 올라서. 그래서 나 그냥 안 팔아도 돼. 끝까지 버틸래. 이러면 집값을 안 빠지겠죠. 30, 40대 아까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 주신 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왜 다른 연령층 안 늘어나고 30, 40대가 많이 늘어난 걸까요? 30, 40대가 이전보다 돈을 많이 버나요? 아니면 뭐 왜냐면 투자 목적이 50대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뭐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말씀. 왜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대출이 가능해요. 소득이 상대적으로 그렇죠. 있으니까. 20대까지는 사실상 힘들고. 그리고 또 무주택자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출도 더 많이 해줬어요. 네. 무주택자가.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더 용이하니까 이렇게 대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수요로 이루어진 거고 제가 볼 때 30, 40대는 무주택자니까 집값이 더 오를까봐 더 우려했던 거예요. 불안했던 거죠. 그러니까 불안이 대출의 확대로 이어졌고 그게 이제 과잉된 수요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실은 이 자산시장에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 내가 어떤 자산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자기의 경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30, 40대는 경험이 뭐냐면 물론 2022년도에 집값이 한 차례 빠지긴 했지만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만 경험한 세대예요. 성인이 된 이후로.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무조건 오른다는 어떤 확신이 있어요. 근데 대출도 해준대.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또 오르고 있어.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막 집 사는 아까 이거 있잖아요.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참 공통점 있어요. 30, 40대가 산 상황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서초구의 원밸리를 30, 40대가 59억 원을 사는데 대출을 27억 원 받잖아요. 네. 그럼 매달 이자만 1,000만 원 이상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막 사요. 이건 뭐냐면 완전히 무조건 오른다는, 이건 무조건 100억 간다는, 100억 원 간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30, 40대는 경험이 없어요. 그 경험이 더 많은 세대는 누구예요? 자산시장에?
부동산에? 뭐 50, 60, 70. 그렇죠. 이분들은 왜 팔겠어요, 그럼? 이게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다. 저 그럼 주담대 금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는 아까 확인을 했고요.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그럼 매물은요? 매물은 아직 늘고 있지 않아요. 예, 일단 매수세 매도세가 지금 긴장감이 있네요. 아니요, 긴장감이 없죠. 왜냐면 매수는 그냥 줄었어요. 매수는 줄었어. 이제 매도가 이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눈치 보는 거죠. 상황 파악하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내가 매물을 팔 건가? 아니면 호가를 낮출 건가? 근데 일부 지역에서 이제 호가는 이미 내려가기 시작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매물이 향후로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일부 지역은 진짜 일부 지역이긴 한데 627 대책 이게 신고가 찍은 데가 있다면서요. 제가 기사를 봤나? 레미온밸리가 9평이 72억을 찍었다고도. 그거는 그 대책 이전이요. 아, 대책 이전에 6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그래서 기사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6월에 그게 거래됐다. 네, 이거요. 기사는 좀 이따 나오니까. 네. 자, 그럼 이런 수도권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 투자 자금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제 풍선가처럼 유입될 수 있느냐랑 아니면 지방의 부동산 시장 덩달아 위축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냥 지방은 이 규제를 안 받지만 워낙 여기가 파워가 세니까 어떻게 될까요? 돈이 일로 갈까요? 아니면 다 같이 죽어버릴까요? 글쎄요, 죽는다는 표현은 뭐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위축. 예, 예. 근데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럼 대출 가능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런 보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여기를 못 사게 하면 여기를 사고 싶었던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산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봤던 강남 3구를 못 사니까 마용성을 갖고 마용성 못 사는 분들이 또 다음 이런 부분이 좀 상반기에 있었잖아요. 서울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 지역과 그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나 이런 지역의 가장 큰 다른 점은 지금 그런 지역은 매도 물량도 많아요. 그러니까 강남 3구는 매도 물량이 줄면서 호가가 오르면서 수요가 붙으니까 집값이 올랐거든요. 근데 거기는 수요가 일부 뭐 붙을 수는 있지만 매도 물량이 여전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집값이 상승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은 그러면 그런 효과 때문에 매도 물량이 줄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좀 적어 보여요. 한마디로 수도권으로 이제 다른 지역으로 풍선까지 번지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럼 지방은요? 지방은 원래 좀 힘들잖아요. 근데 지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규제가 수도권에만 있잖아요. 근데 지방에 규제가 따로 없었는데 이미 없었어요. 지방은 규제가 없었잖아요. 조금은 없었죠. 그냥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번 정책에. 근데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수도권에 갈 돈들이 안 가니까 우리 돈은 갈 데를 찾으니까 여기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럼 투자하는 사람들이 나 서울 못 산다고 해서 에이 그럼 지방이라도 사. 그게 아니고 왜 투자로 사겠습니까? 가격이 오를 걸 생각하니까. 근데 지방의 지금 상황이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어 있는 건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뭐 단순히 서울을 규제한다고 해서 그 돈들이 지방에 몰린다? 이것도 예측하기는 좀 힘든 거죠.